기분 좋은 만남 아침마당 전북입니다. 요즘 드라마들이 인기인데 그중에서도 법률 드라마 인기 좋거든요. 아, 그렇더라고요. 자, 그래서 퀴즈를 내겠습니다. 무슨 퀴즈요, 아침부터? 어렵지는 않아요. 아, 네. 예. 자, 우리나라 헌법 제1조 1항은 무엇일까요? 1조 1항이요? 네. 1조 1항은 법전도 없고 대한민국 뭐 민주공화국이다 그건가요? 맞았어요. 네. 자, 그럼 잘 맞춰줬으니까 네. 다음 또요? 헌법 제1조 2항은 무엇일까요? 이항. 아니, 2항. 제가 이렇게 일찍 공부를 한 적이 없어서요. 그걸 어떻게 맞춰야 될지 모르겠는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거인가요? 오! 이거 뭐 제가 알아야지 정답인지 아닌지를 정답 몰라요, 박범 씨? 문장이 아주 유려한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네. 야, 이거 제가 한 주 자리 비웠다고 이렇게 한 주 동안 머리에 넣을 지식의 양이 아닌데 이게 왜 갑자기 이렇게 유식해진 건가요? 유식한 척을 하시는 건가요? 곽범 씨가 저를 생방송에서 이렇게 표현해 주신다면 거의 명예훼손에 가깝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제가 공부를 안 한 거지 못한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어디 놓지 못한다? 이거 명예훼손입니다. 사실적시입니다. 사실 적시. 사실 명예훼손. 오, 전문 이거 용어들이 명예훼손, 명예 회복해드릴 기회를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한테요? 저도 문제를 하나 낼 텐데요. 네? 네? 아침부터 죄송합니다. 네. 요거 몰아가자, 맞춰야지. 몰아가. 요거 맞춰야 박범 씨 코가 납작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요. 자, 네. 아까 우리 헌법 제1조 1항하고 2항까지 맞췄잖아요. 네. 자, 요것도 맞출 수 있을 것 같아. 두구두구두구. 자, 우리나라 헌법 전문에 등장하는 네. 역사적인 사건 두 가지. 뭘까요? 그걸 제가요? 네. 네. 아니, 제가 무슨 방송하고 있고 행사 전문 MC지 무슨 헌법 전문 MC도 아니고 제가 그거를 알 길이 없지 않습니까? 왜 굳이 저한테 이런 아침에 가혹한 형벌을 3개씩이나 내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어려울 수 있죠. 네. 그래도 전문 용어들이 지금 많이 나왔는데 제가 이 이야기를 왜 꺼냈냐 하면은 돌아오는 일요일 홍스타 어머님 뵈러 가는 날로만 기억하지 마시고 재헌절이라는 걸 생각해 주시라고. 재헌절. 그래서 헌법 정신 아래 법과 인권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변호사들을 오늘 모셨는데 사실 친구 관계에 있어서도 검사 같은 친구보다는 변호사 같은 친구가 더 좋다. 내 편을 들어주니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전라북도에서 활동하는 변호사분들이 많은데 오늘 특별히 4분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주변에서 저를 그렇게 평가하십니다. 서구는 법 없이도 살 녀석이야 라고. 하지만 손이 공손하게 모아지는 걸 보면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졌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죄를 고백해야 될 것만 같은 4분이신데 우아롬 변호사님부터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민사소송과 행정소송 위주로 하고 있는 변호사 된 지 10년 차 우아론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는 여러분을 두렵게 하려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을 돕기 위해 존재하는 사람들입니다. 저희를 무서워하지 말아주세요. 네. 발음이 귀에 꽂혀요. 저희를 무서워하지 말아주세요. 알겠습니다. 자, 그 옆에 홍요셉 변호사님. 예, 안녕하세요. 전라북도 지방변호사회 회장을 맡고 있는 홍요셉 변호사입니다. 오늘 나오신 변호사님 중에서는 제가 제일 나이가 많습니다. 네. 후배들에게 뒤지지 않게 재밌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말씀을 저렇게 논리정연하게 해주시는 분이 오늘 처음이신 것 같습니다. 자, 그 옆에 장유진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형사사건과 이혼사건을 주로 다루고 있는 장유진 변호사입니다. 오늘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자, 맨 마지막 우리 홍희진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홍희진 변호사입니다. 저는 국선 전담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2,000건 이상의 형사사건을 처리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2,000건. 반갑습니다. 야, 이렇게 변호사분들 나와주셨는데 지금 저희 제가 제보 받은 걸로는 네. 아침마당 식구들 중에 네. 한 분이 네. 변호사 집안이다. 변호사 집안이에요? 뭐 이런 분이 있다고 합니다. 누구예요? 예. 제가 방송에서 또 이런 말씀까지는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또 아버님께서 조그만하게 또 하셨죠. 예. 뭐를요?
변호사를 하셨죠. 변호사. 뭐를요? 변호사요? 변사요? 변호사. 변사? 변호사. 예? 변호사를 하셨다고요? 변호사를 하셨다고요? 변홍사를 하셨답니다. 변호사요? 아, 그러면은 거의 웬만하면 다 변호사 집안일 건데. 이거 발음을 좀 정확하게 해주셔야 된다. 변호사들이 나오기 때문인지 오늘 오프닝은 조금 어렵더라고요. 민주공화국의 또 주권에 어려운 말들이 많아서 오늘 정신이 아주 번쩍 들었습니다. 네. 안타깝게 홍석우 MC가 문제 네. 하나를 못 맞추셨는데 네. 문제가 어려워서 기억도 안 나네. 지호 씨 뭐였죠? 네? 저 지금 저한테 물어보신 그렇죠. 거예요 네. 또 목소리 그게 지호 씨가 그 맞춰야 될 그 퀴즈인 거예요. 이대건 촌장님이 낸 문제는 과연 뭘까? 뭘까? 문제가 문제. 답을 물어보시는 게 아니라 지금 네네네네. 문제를 문제를. 물어보시는 거죠? 네. 그 정도는 기억을 하죠. 헌법 전문에 나와 있는 역사적인 사건 두 가지는 무엇일까요? 야. 역시 맞죠? 좋아요. 정답입니다. 예, 잘했어요. 자, 그런데 그 문제의 진짜 답을 맞춰야 되는데 어떻게 알아봐야 할까요? 예, 손 들었어요. 아, 박범 씨? 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헌법 전문에 나온 역사적 사건. 그렇죠. 이거에 대한 정답을 얘기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네네네. 그래서 제가 당당히 손을 든 건 이 네. 문제의 정답은요. 홍희진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대한민국 헌법 전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네.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한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한다. 그래서 정답은 3.1운동 그리고 4.19 혁명입니다. 근데 촌장님 이 어려운 걸 저한테 맞추라고 지금 문제를 내줬던 거예요? 뭐가 어려워요? 봄에 다 있었잖아요. 봄에. 봄에. 범해가 아니고 봄에. 네, 네. 봄에. 죄송합니다. 자, 우리가 헌법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헌법이 우리나라 최상위 법이죠. 그래서 이 헌법으로 인해서 다른 하위법들이 이렇게 체계가 만들어지는데 궁금해요. 또 재헌절이 이제 다가오고 있고 하니까 네. 재헌절을 만든 법조인들에게는 이 재헌절이 어떤 의미일까 이런 게 좀 궁금하거든요. 우리 장유진 변호사님께서 좀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그 변호사라고 해서 재헌절을 맞는다고 해서 뭐 특별한 소감은 없고요. 그냥 공휴일이냐 아니냐 중요하게 우리랑 생각하고 똑같네.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다예요? 네, 아, 좀 허무한데. 국군의 날이라고 그래서 국군들이 되게 좋아하는 건 솔직하게 대답을 아니더라고요. 했습니다. 그거랑 비슷하구나. 그렇군요. 근데 오늘 나와주신 이 네 분 가운데 한 분은 이분이 법조인인가 방송인인가 예, 혼돈스러울 정도로 모든 방송국 스태프들하고 인사를 나누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홍요셉 변호사 네. 반가워하는 또 시청자분들도 있을 텐데 TV 프로그램과도 이렇게 인연이 있어서 낯설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설명해 주신다면? 예, 제가 10년 전에 KBS 전주방송에서 제작됐던 시사 프로그램인데요. TV 페트롤 무허가라고 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예. 4년 넘게 제가 패널로 참석을 했던 아, 기억난다. 네. 당시 TV 페트롤 무허가 인기가 아주 대단했었습니다. 지금 이분이세요? 그대로시네. 살도 찌고 아주 젊었을 때 모습인 것 같습니다. 같으신데요. 또한 우리 지역 사회에 아직도 소외된 사람이 많이 있다는 점. 아주 잘생긴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말에 강약이 들어가면서 이 네, 스튜디오 네. 분위기가 그래서 낯설지 않으시죠? 예, 그렇습니다. 네. 우리 전라북도 지역에서 일어나는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아주 비평적으로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그런 보도였고요. 굉장히 인기가 있어서 그 프로그램 인기 덕에 저도 유명세를 좀 탔던 좋은 추억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방송했을 때는 금암동 시대였습니다. 오늘 새롭게 된 이 KBS 전주 방송국 스튜디오에 나오니까 예. 감회도 새롭고 네. 꼭 친정에 온 것처럼 아주 마음도 편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오셨나 봐요. 저희가 한 그러니까요. 10년이 다 돼가고 있는데 10년이 훨씬 넘었는데 이렇게 새로운 건물에서 10년 넘었는데 자주 좀 너무 오랜만에 불러주십시오. 오셨어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 그 프로그램 굉장히 인기 있었다고.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만 TV 빼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허위사실 공포 이거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근데 홍윤석 변호사님이 과거형이라면 우아론 변호사는 현재 진행형이시라고요? 예, 저는 지금 KBS 전주방송총국 시청자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시청자위원회는 방송법에 의거해서 시청자의 권익
정기보호를 목적으로 설치된 기구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청자위원회에서 시청자를 대표해서 그 방송의 의견을 제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마당 전북을 매주 챙겨보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였는데요. 네. 그래서 혹시나 나오기 전에 제가 시청자위원회에 좀 악의적인 의견을 밝힌 게 있는지 한번 찾아봤는데 다행히 없어서 오늘 좀 가벼운 마음으로 참석했습니다. 날선 비판을 그렇게 안 하셨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 진짜 아침마당 전북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곽범 서울서 오늘 새벽 4시에 출발해서 일찌감치 우리 조규철 단장님도 서울서 일찌감치 내려온 양반들이라는 거를 한번 이렇게 좀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곽범 씨? 예, 오늘 또 뭐 자세를 또 올곧게 또 앉아서 네. 바른말 고운말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만 또 시청자 위원님과 동시에 또 변호사님이시니까 한 가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이렇게 제가 대본에는 아주 바른말만 있는데 가끔 제가 이렇게 돌출 행동을 하는 이유는요. 어떤 누군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방어적 행위를 하다 보니 이렇게 직장 내 괴롭힘 같은 거 어떻게 처리를 하면 좋겠습니까요? 직장 내 괴롭힘이요. 아니 아까도 제가 사탕도 드리고 곽범님 네. 사탕도 드리고 했는데 직장 내 괴롭힘이요. 야 이거 홍 변호사님 이거 자꾸 이 후배가 직장 내 괴롭힘이다 이렇게 막 덤태기를 씌우려고 하는 거 이거 괜찮습니까? 네, 괜찮습니다. 법적으로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들으셨죠, 서구 씨? 그리고 우리 아침마당 그 시청자분들도 사랑으로 다 이해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행입니다. 이분들을 저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로 만나지 않게 될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아니 근데 세상에 어떻게 방송 중에 서구 씨라고 할 수 있어요? 네 이거는 내가 홍 변호사님 섭외해갖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일단 우아론 변호사님 섭외해서 네. 막상 막하. 네, 덕진구에서 의뢰인이 뵙는 걸로 되고 하시죠. 싶어하는 두 사람입니다. 네, 네. 자, 근데 오늘 아침마당 전북 변호사 4분과 함께하고 있는데 근데 이분은 이 법전보다는 네. 성경책을 옆에 아, 끼고 있거나 들고 있을 정도의 이름을 가지셨어요. 우리 홍요셉 변호사님. 요셉. 예. 그 요셉이라고 하는 네. 제 이름에서 아시겠지만 저희 아버님이 목사님이셨습니다. 아. 예, 저희가 3남 2년대 이름이 요한, 요셉, 요한나, 유엘, 마리아 이렇게 다 성경에 나온 이름으로 지어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집 가운도 첫째가 주님께 충성, 그리고 둘째가 자신에게 진실, 셋째가 타인에게 겸손이었습니다. 아버님께서는 어릴 적부터 약자를 돕는 삶의 중요함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셨는데요. 그래서 이과에 진학했던 형에게는 좀 의사가 되기를 소망하셨고 문과에 있던 저에게는 법조인이 되기를 좀 바라셨습니다. 그리고 막내 남동생에게는 이제 아버님 뒤를 이어서 목사님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계셨는데요. 네. 그 오늘날 현재 저는 이제 법조인이 되어 있고 제 막내 동생도 목사님이 되어서 대구에서 지금 목회자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형님께서는 이게 의사가 되지 못하고 사업가가 되셨습니다. 그래도 의사 형수님하고 결혼하셔서 어느 정도 아버님의 그 소망들이 네.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럼 한 번도 법조인 말고는 다른 꿈을 뭐 꿔보신 적 없으신가요? 네, 저는 어릴 적부터 법조인이 꿈이었기 때문에요. 법과대학에 진학했고 대학원도 법대 대학원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제가 그 대학원 졸업할 때까지 사법시험 2차를 합격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야 될 병역 의무 때문에 군대에 가게 되었고요. 군대 제대하고 나서 조금 방황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사법시험을 포기하고 사업을 한다고 외국에 나가서 이제 무역을 하겠다고 한 3년 정도 이렇게 방황하던 시절이 좀 있었습니다. 그때 저의 그 방황을 바로 잡아주셨던 분이 저희 어머님이셨습니다. 그 어머님의 헌신적인 기도와 믿음이 제가 다시 사법시험에 도전하게 되는 용기를 주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기억나는 것은 그때 다시 사법시험에 도전하면서 네. 제가 이제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인데요. 사법시험을 도전하면서 담배를 좀 끊게 해달라고 제 힘으로 안 되니까.
그 첫날 담배를 끊어서 지금까지 담배를 피우지 않고 있습니다. 오, 진짜요? 대단하시네요. 예, 그리고 이제 군대하고 그 네. 방황했던 3년, 한 6, 7년 뒤에 다시 공부를 시작하니까 모든 게 새로웠습니다. 그래서 신림동에 있는 학원에 등록을 했는데요. 그 등록된 클래스가 매일고사반이라고 한 200명이 자기 이름을 직접 걸고 시험 보고 점수를 이렇게 매일 발표하는 네. 그러한 이제 학원에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저는 처음에는 한 200등 정도 했고요. 열심히 해서 점수가 상위로 좀 올라갔었는데요. 그런데 가만히 그 등수를 보니까 항상 1등하는 친구가 있는 겁니다. 우땡땡 친구라는 학생이었는데 항상 1등을 하는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언제 저렇게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되나 하고 소망했는데 항상 일찍 가서 학원 맨 앞자리에 앉아서 공부를 네네. 했었거든요. 네. 열심히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옆자리 보니까 어느 날 베리타스 룩스메어라고 서울대학교 네네. 노트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밑에 우땡땡이라고 하는 1등하는 친구 노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의도적으로 그 친구랑 좀 친해지려고 노력했고 결국은 친해져서 예. 저는 사실 전북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했습니다. 네, 그 친구는 서울대학교를 나왔고 네. 그 친구가 공부하는 스터디팀은 서울대 출신 4명으로 된 스터디팀이었고 이제 제가 열심히 하는 저의 모습을 보고 그 스터디팀에 저를 받아줬습니다. 네. 홍 변호사님, 네. 최후 변론은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른 분들 말씀도 들어야 되니까요. 최후 변론은 나중에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네. 근데 그래서 저는 1등 하셨다고. 1등 하셨어. 예. 거기서. 그런데 결국은 그 5명이 다 합격했는데 예.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제일 1등으로 합격을 그러네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예. 다 법조인으로 네. 일하고 있습니다. 근데 홍희진 변호사는 독특한 이력이 있어요. 컴퓨터 공학을 공부하셨다고. 컴퓨터 공학. 아, 네. 전공. 어울리시는데요? 네, 저는 서울대학교에서 컴퓨터공학을 전공만 하고 네. 네. 졸업은 하지 못했습니다. 졸업을 못했다고요? 아, 이상하다. 거기 학교 들어가기가 조금 어려울 텐데, 어려웠을 텐데. 조금이요? 많이. 조금이요? 조금 있지. 저는 살면서 내 생각도 안 해본 학교거든요. 그래요? 생각을 해야죠. 조금 어려워. 이거 갑자기 조금 이야기하려니까 캥기네. 어려웠을 건데. 왜 그만 뭐 중간에 중도에 포기가 된 거예요? 궁금한데요, 그거. 제가 대학교에 들어갔던 것이 1995년인데요. 그 직후에 IMF 외환 위기하고 같이 닷컴 벤처기업 붐이 그렇죠. 일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졸업장 없이 바로 직업 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고 저도 그렇게 직장 생활을 시작했다가 학교로 돌아가지 않고 쭉 회사 일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야, 일단 저희 그 친구들이나 저희 그 밑에 세대들은 다 알만한 그런 회사예요. 메이땡 스토리. 네. 메이팅 스토리. 아시죠? 아시죠? 알죠. 다 아는 그 게임인데 책도 많이 나왔습니다. 거기서 그 회사 출신이시고 연봉도 엄청 높으실 거고 그때부터 하셨으면 직급도 높으실 것 같은데 어떻게 그걸 딱 관두시고 변호사를 생각하시게 된 건지. 그것도 참. 네. 네, 제가 넥 모사에서 네. 근무를 할 때 우수사원으로 선발이 돼서 회사에서 포상으로 휴가를 보내줬는데 그것이 계기가 돼서 오히려 퇴사를 하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넥 모사는 매년 우수사원을 선발을 해서 미국에서 열리는 컨퍼런스에 여행 경비를 대주고 포상 휴가를 보내주는데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컨퍼런스에 참가하면서 그곳에 있는 구글사의 캠퍼스도 보고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스탠퍼드 대학도 구경을 하고 네. 그러고 돌아온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돌아와서 생각을 해보니 그곳에서 만난 대학 동기 선후배들의 모습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들은 저처럼 외환위기 때 직장 생활을 시작하지 않고 정석대로 석사, 박사 과정을 밟았던 친구들이거든요. 그 부러움이 당시에 제 슬럼프하고 겹쳐서 나도 좀 오랫동안 진중하게 공부를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갖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변호사 공부를 시작했던 겁니다. 근데 그 변호사는 사실 글쓰기도 중요하고 말하기도 중요하고 문과적 공부가 더 잘 맞을 것 같은데 컴퓨터 공학이면 이과잖아요. 접점이 없을 것 같은데 하시면서 좀 불편하거나 좀 고생스럽다. 아우 나 이거 아닌가? 그러니까. 예, 이런 경험은 안 하셨어요? 저는 다행스럽게도 양쪽 일이 다 적성에 맞았던 것 같습니다. 예. 컴퓨터공학을 전공하고 프로그래머로서 일하면서 쌓은 그 논리적 사고력이 이 법학이나 아니면 변호사 업무에도 도움이 되고 저의 적성에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이게 또 홍 변호사님이 제가 또 이런 말씀 드리긴 그렇지만 네. 또 그 홍치성을 가진 변호사님 두 분이 나오셨는데 네. 남의 아들이 또 여기저기 또 잘해요. 다방면으로. 예. 네. 우리 또 홍희진 변호사님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제 그 공대생이니까 그 자기를 꾸미는 것보다도 이 사무실을 더 많이 이렇게 꾸민다 그런 사무실을? 말도 있더라고요. 네. 네, 제가 외모나 외모 꾸미기나 패션 센스에는 꽝이어서 옷도 별로 사지 않고 그러는데요. 근데 변호사업을 하고 나서 좋은 것은 교복처럼 매일 정장만 입으면 되니까 너무 편한 것 같아요. 올 여름에도 정장 2벌 가지고 돌려 입으면서 버티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컴퓨터 관련해서는 투자, 구입을 아끼지 않습니다. 제가 옷은 할인 매장에서 사 입더라도 컴퓨터, 노트북, 태블릿, 스마트폰 이런 것들은 항상 최고급, 최신형으로 갖추고 있는데 저는 좋은 컴퓨터로 일을 해야 승소율이 잘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렇군요. 예. 예. 홍희진 변호사님에 이어서 홍서우가 받아서 홍효셉 변호사님께 예, 홍효셉 변호사님은 어떠세요? 그런데 그 드라마 보면은 영국에서는 변호사들이 법정에서 가발도 쓰고 있지 않습니까? 네. 원래 변호사라는 직업은 법정에서 정장을 입고 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게 법정 예의고요. 네. 저도 그래서 계절별로 한 대여섯 벌의 정장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홍의진 변호사님은 키가 크셔서 법정에서도 눈에 띄고 또 뭘 입어도 잘 어울리시는 그런 변호사님인 것 같습니다. 네. 아, 근데 또 제가 소문을 좀 들어보니까요. 이분은 어떤 전북 연구의 축구팀 있잖아요. 전북 현대 팬들이라면 누구든지 이분의 사무실에 가면 환영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우아론 변호사님의 이 사무실이 전북 현대 후원의 집 거기에 있다면서요? 예, 제가 축구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물론 하는 거 말고 보는 거 좋아하고요. 야구나 공연 이런 것도 보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전북 현대를 정말 좋아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후원의 집에 이제 지원을 해서 지금 후원의 집을 하고 있는데 이게 아직 소문이 안 나서 그런지 전북 현대 팬들이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거나 하지는 아직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찾아오시면 정말 잘해드릴 수 있습니다. 소문 나겠네요, 이제. 스포츠 경기나 또 이렇게 공연을 보면서 스트레스를 푸는 게 아닌가 싶은데 그 변호사도 스트레스가 좀 많은 직업 같아요. 어떤 계기로 변호사가 되셨나요? 저는 어렸을 때 뭐 꿈이 법조인이었거나 어떤 특별한 계기, 또 뭐 사명감 이런 걸로 사실 법조인이 된 건 아니고요. 제가 사실 언론인이 되고 싶어서 기자 시험을 계속 보던 중이었었거든요. 네. 어울리신다. 근데 이 기자가 되는 과정이 제가 언론고시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좀 어려운 과정이기도 했고 제가 그 과정에서 계속 이제 탈락을 하다 보니 저에게도 이제 선택의 기로가 좀 왔습니다. 이걸 계속 도전을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일을 할 것인지 이런 것들 고민하던 차에 제가 마지막으로 신문사 논술을 보고 나오는데 시험 끝나면 다들 오늘 어땠다, 오늘 시험 뭐 어떻게 썼다 네, 이런 얘기들 그렇죠. 하잖아요. 제 뒤에 오는 분들의 이야기를 듣는데 너무 창의적이고 저런 사람이 기자가 되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길이 나에게는 좀 아닐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포기를 결심을 하고 이제 뭘 할까 고민을 하던 중에 그때 그 법학전문대학원이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을 때였었거든요. 그래서 이슈가 많이 돼서 이제 보다 보니 과목 중에 논술이 있더라고요, 입시 과목에. 그래서 기자 준비하면서 논술은 계속 했었으니까 공부한 게 아깝기도 했고 그리고 좀 입시가 수월하지는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으로 사실 법학전문대학원에 입시에 도전을 해서 다행히 붙어가지고 이렇게 지금 법조인이 되었습니다. 네. 아니 공부가 아까워가지고 시험을 다시 봤다. 이쪽 시험을 봤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니 그러면 언론고시 공부할 때 이거보다 이쪽이 훨씬 쉬웠나요? 아니요, 막상 들어오고 나니까 정말 공부가 어려웠는데요. 저 때만 하더라도 그 법대가 공존하던 시기였고 사법고시 준비하시던 분들이 법전원에 굉장히 많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경쟁하는 게 쉽지가 않았고 저는 법과 관련되어 있는 게 학부에서 교양 과목으로 법과 생활 들은 게 전부였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경쟁이 정말 쉽지 않아서 제가 어느 순간 공부 잘하는 분들하고 저를 비교하면서 좀 괴로워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다시 마음을 다잡고 비교하지 말고 지금 열심히만 하자. 그리고 사실 그때 제가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었거든요. 오직 이제 이 과목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열심히 공부한 덕분에 변호사 시험에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네. 부모님은 어떤 반응이셨어요? 기자 공부했던 딸이
법조인이 그러니까. 되겠다 이렇게 했을 때는. 정말 사실 제가 기자가 안 될 걸 아셨는지 정말 좋아하셨고 조금 더 안정적인 직업이라고 생각하셔서 더 응원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네. 아우 기자 후배로 들어왔어도 정말 잘했을 것 그러니까요. 같은데 너무 아쉽네요. 네. 아쉽다. 네, 훨씬 나은 선택이었던 것 같다라는 말밖에. 네. 근데 또 이제 옆에 계신 또 장유진 변호사께서는 이렇게 이제 어떤 선택을 하고 변호사가 되어야겠다라고 얘기를 주변에 했을 때 미쳤냐라는 소리까지 들을 정도였대요. 그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저는 그 사법고시로 변호사가 됐는데요. 그 처음 그 사법고시를 하겠다고 마음 먹은 때가 나이가 그 30이 넘었을 때였어요. 그래서 근데 사법고시라는 게 뭐 보통 10년씩 준비하시고 하니까 20살 때부터 준비해도 40살까지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보고 이제 너 미쳤냐, 떨어지면 이제 시집도 못 간다, 하지 마라 이렇게 많이들 말리셨어요. 근데 저를 잘 아시는 분들이나 저희 부모님은 저를 믿어주시고 저 역시도 이제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해서 막상 하니까 재밌기도 해서 바로 1차는 바로 합격을 하고 2차까지 총 4년 만에 합격을 했습니다. 장 변호사님이 방송에서 거짓말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주변에서 유진아, 네 30이 넘어가, 네 그 못한다, 네 안 된다, 네 시집도 못 간다 이렇게 했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랬었어요. 근데 저를 잘 아시는 소수의 분들은 한번 응원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 사법 시험을 봐야 했던 이유가 있었나요? 네, 저는 그 저를 좀 증명해보고 싶은 마음에 사실 도전한 건 있었어요. 그 사실 제가 그 고등학교 때 잘 이제 살다가 갑자기 집안이 갑자기 어려워지고 이렇게 힘들어져서 학교를 그만두고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그 이제 검정고시로 졸업을 했었어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대학은 가야 되니까 19살 때 수능 보기 전에 딱 한 달 정도만 공부를 해서 지방에 있는 그 4년제 대학 영문과를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학교를 다니는데 그래도 우리나라는 이제 뭐 그 대학을 어디서 나왔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얼마나 성실하게 살았고 그런 걸 이제 그 보는 척도가 되잖아요. 그래서 약간 미련이 남아서 대학교 3학년 때 이제 편입을 이제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이제 편입에서는 가장 경쟁률이 좀 치열한 데를 이제 준비를 하다가 필기는 합격을 했었어요. 근데 어떻게 전 알아보니까 면접은 그냥 개인적인 것만 물어보면 패스를 한다 그래서 준비를 안 하고 갔는데 그 해부터 면접 전형이 바뀌어서 그 전공에 대해서 좀 물어보시더라고요, 교수님들이. 한마디도 못하고 있다가 이제 나와서 떨어지고 대학원을 이제 가게 됐어요. 근데 어쨌든 우리나라 사회는 학부 사회잖아요. 뭐 대학을 어디 나왔냐가 좀 중요한 기준이 되고 해서 제가 아무리 잘해도 좀 이렇게 그런 제가 받는 이제 대우가 만족스럽진 않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제일 어려운 시험 정도는 합격을 해야지 이 업보에서 벗어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사법시험에 도전하게 됐습니다. 뭐 사법시험 도전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데 참 이렇게 나는 가장 어려운 걸 한번 도전하겠다 해가지고 또 되신 것도 대단하시고 뭔가 확실히 변호사분들은요 똑똑하고 공부를 잘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게 뭐 아무나 되는 게 아닌 것 같고 좀 굉장히 좀 가까운 느낌이 들었는데 조금 약간 그 거리감이 느껴지고 좀 약간 좀 멀리 느껴지고 그러네요. 조금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저만 그런가요? 예, 그러게요. 변호사들도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구나 이런 모습을 보고 싶었는데 역시 좀 거리감이 있는. 정말 10년, 20년 공부해서 되신 분들도 있고 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분들 정말 피나는 노력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편견일 수 있는 거죠. 편견. 그렇죠. 거리감을 줄이세요. 그렇죠. 가까우시죠. 그래야 네. 되나요? 근데 편견하면 이런 선입견이랄까 이런 게 변호사들은 다 말을 잘한다. 이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편견일 수 있는데 오늘 보니까 진짜 말씀들 다 잘하시는데 진짜 변호사들은 말씀들을 잘하시나요? 물론 말을 잘하는 게 정말 좋죠. 근데 사실 저는 변호사한테 더 필요한 자질은 말을 잘하는 것보다는 글을 잘 쓰는 게 더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이 선입견이 생기게 된 이유들이 드라마나 영화에서
그 주인공들이 멋있게 법정에서 이런 공방하는 그런 법정 그렇죠. 공방하는 장면들을 보시고 예. 그런 생각들을 진짜 많이 멋있어요. 네. 하실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사실 현실에서는 저희가 한 재판부에 재판이 하루에 굉장히 많이 잡혀 있고 5분 단위로 재판이 진행되기도 하기 때문에 5분 그 단위. 재판 과정에서 말을 많이 하는 게 좀 쉽지 않습니다. 아. 그래서 미리 서면을 다 내놓고 판사도 그 서면을 보고 읽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 재판 과정에서는 중요한 내용들만 확인하는 정도로 예, 재판이 진행되다 보니까 실제로 의뢰인분들이 같이 동행하셨다가 굉장히 실망하시는 경우들도 있기는 한데요. 네. 변호사들한테 그래서 좀 더 중요한 부분은 예, 글쓰기가 아닌가 글쓰기. 하는 생각이 아, 드라마가 그렇게 만들었어. 그러니까요. 실제로 이제 가면은 변호사분들께서 일어나셔서 증인 똑바로 대답하세요. 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맞아. 지금 검사 측은 어쩌고 저쩌고로 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맞아. 땅땅 조용히 하세요. 이게 사실은 법정에서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이렇게까지 이렇게 이런 톤으로 막 이렇게 없어요? 장 변호사님 없나요? 네, 저희는 그래서 법정 드라마를 잘 안 봐요. 안 봐요? 보면은 손발이 오글거리고 약간 변호사가 저런다고 이러면서 막 웃고 그러거든요. 네. 이게 그 현실 드라마에서는 간혹 변호사가 뭐 탐정처럼 막 누굴 따라다니고 그러기도 하는데 실제로 그러면 좀 위험한 일도 생길 수도 있고 그런 일은 없고요. 현실과 드라마는 많이 다릅니다. 현실과 드라마는 많이 다르지만 우리 또 제가 또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그러네요. 우리 또 종씨세요. 우리 홍희진 변호사님은 조금 말씀을 많이 하신다고요? 네, 그건 제가 국민참여재판이라는 것을 많이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럼 뭔가요? 국민참여재판이라는 것은 일반 국민들이 형사재판에서 배심원이 되는 재판을 말합니다. 일반적인 재판하고 다르게 배심원들이 서류를 보고 재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날 현장에서 법정에서 당일 검사와 변호인이 하는 말만 듣고 재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민참여재판에서는 쉬운 말로 네. 배심원들을 잘 설득하는 변호사가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배심원들로 오시는 분들이 일반 국민들이시기 때문에 30대의 전업주부가 오실 수도 있고 60대의 택시기사가 오실 수도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쉽게 말로 설명을 잘하는 변호사가 유리합니다. 그렇군요. 아무래도 사람들을 직접 상대해야 되니까 국민 참여 재판이 일반 재판보다는 더 힘들겠네요. 네. 저는 처음 국민참여재판을 했을 때는 몸무게가 3kg이 빠질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국민참여재판은 14시간 30분을 재판을 진행하였다고 신문에 나오기도 했습니다. 세상에. 네. 이 국민참여재판은 내가 14시간 30분 동안 배심원을 설득하기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설득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힘든 재판을 하고서도 결과에 대해서는 납득하게 되고 변호인뿐만이 아니라 피고인들도 그 결과에 납득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긴 하지만 힘들긴 하지만 국민참여재판이 더 늘어나야 된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야. 아니 그러니까 14시간 동안 배심원들을 설득하려면 진짜 말솜씨가 일단 좋아야 되는 거잖아요. 말도 잘해야 되고 글도 잘 써야 되고 정말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그렇다면 그만큼 고생하는 것만큼 대가가 흔히 이게 좀 표현이 좀 그런 거. 행사예요 지금? 행사 얘기예요? 아니 솔직히 좀 약간 그렇잖아요. 변호사분들은 좀 약간 좀 벌이가 좀 좋다. 네. 요거 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것도 다소 오해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얼마 전에 그 중학교에 진로 수업을 봤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학생들이 이제 물어보고 싶은 거 물어봐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가장 많이 했던 질문들이 한 달에 얼마 버냐, 돈 많이 버냐, 뭐 이런 것들이더라고요. 이렇게 어린 학생들도 변호사가 돈을 굉장히 많이 버는 직업으로 알고 있는데, 근데 그거는 조금 옛말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물론 많이 버시는 분들은 많이 버시지만 저는 근근히 삽니다. 오 변호사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장 변호사님 얘기도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떠세요?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평범한 샐러리맨보다는 많이 벌어요. 네. 그런데 요즘은 이제 박붕에 시달리는 분들도 많다고 하고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예전 변호사들에 비해서는 많이 벌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고자 한다면 변호사는 적합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저희도 이제 방송을 하다 보니까 돈을 많이 벌 거라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회당 8,000원 받는다는 얘기를 했더니 깜짝 놀라고 뭐 그런 일도 있었는데 저희가 볼 때는 그래도 연장자신 홍요셉 변호사 예, 종부세도 좀 내고 세금도 많이 내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예, 저는 좀 많이 벌었던 좋은 시절이 있었습니다. 있었어요. 네, 그랬고요. 우리 전라북도 인구가 1973년에 250만이 넘었습니다. 근데 올해 177만, 80만이 줄었습니다. 아하. 제가 변호사 개업했을 때 전라북도 변호사 수가 70명이 안 됐는데요. 네. 지금 310분의 변호사가 계십니다. 즉 4배 이상 늘었죠. 네. 인구는 급격하게 줄고 변호사 수는 급격하게 늘었습니다. 변호사의 수입 구조도 그래서 양극화되어 가고 있고요. 그래서 일반인이 생각하는 변호사가 많은 돈을 번다는 생각은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런 말씀을 꼭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개그맨 했을 때가 94년이거든요. 네. 그때는 3사를 다 합쳐도 100명이 안 됐어요. 그 뒤로 계속 늘어나더라고요. 그러더니 막 곽범이도 들어오고 누구도 들어오고 막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이 늘어서 저도 박봉에 시달린다는 말씀 해드리면서 이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아침마당 전북은요. 전라북 도민의 그 법과 또 그 인권을 수호하는 변호사 4분과 함께하고 있는데 자, 근데 최소 이제 9년에서 10년 이상 다 변호사 그 이 직업을 선택하셔서 하고 계시는데 홍희진 변호사님은 그 우리가 알만한 사건을 그렇게 또 이렇게 하셨다고 얘기가 들었어요. 어떤 사건이죠? 네, 저는 국선 전담 변호사로 활동을 하면서 한 달에 30건씩 총 2,000건 이상의 사건을 처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언론을 통해서 다른 외부에도 많이 알려진 사건들을 몇 경험을 했는데요. 최근에 했던 사건 중에는 대표적인 것이 전주 여인숙 방화 화재 사건. 피해자 3분이 돌아가셔서 문제가 됐던 사건이고요. 또 얼마 전에는 생후 2주 된 아이를 그 친 아빠가 살해해서 문제가 됐던 익산 영아 살해 사건 등을 담당한 경험이 있습니다. 예, 방화의 살인까지 정말 말 그대로 끔찍한 사건들인데요. 어쨌든 죄를 저지른 사람 편에 서야 되는데 아무리 국선이라도 좀 변호를 맡기가 망설여지진 않던가요? 저는 망설이지 않았고 망설일 기회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들은 말 그대로 국선 사건이어서 국가가 저를 선택한 사건이지 제가 그 사건을 선택해서 연결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저에게는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었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큰 죄를 지은 사람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인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세간에서는 변호사가 나쁜 사람을 편드는 일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인식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맞지 않고요. 저는 나쁜 사람을 편든다고 생각하지 않고 옳은 제도, 형사 처벌을 하기 위한 형사 재판 제도의 일원으로서 참여를 한다. 이런 마음으로 하고 있어서 망설임, 주저함은 없습니다. 네. 근데 그런 사건 맡았을 때 곤란했던 경우도 있었을 것 같은데. 예. 예, 실제로 난처한 경험을 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 사건은 재판을 받는 사람을 피고인이라고 합니다. 피고인께서 이 피해자에게 일을 시켰다가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돌아가신 사건이었는데요. 피고인이 재판 제일 마지막 최후 진술 단계에서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인데 피해자 탓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피고인의 주장은 이 피해자가 사실은 사고를 일으키고 조금만 다친 다음에 나한테 합의금을 뜯으려고 그랬는데 그게 잘못돼서 죽어버리는 바람에 내가 여기서 재판을 받고 있으니 나는 잘못이 없다. 이렇게 최후 진술을 하셨는데 문제는 그 재판 법정에 피해자 유족분들만 10분가량 와 계셨거든요. 유족들께서 일어나서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났죠. 저도 재판이 끝나고 유족들을 피하느라고 30분 동안 숨어 있었던 그러셨겠네요. 그게 근데 본인 스스로한테도 도움이 안 되는데 딱 욱해가지고 그렇게 얘기하셨나 보다. 근데 드라마 같은 데서 보면은요, 대부분 변호사분들이 본인의 죄를 인정하고 용서를 빌어라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뭐 그런 조언을 실제로도 좀 하시나요? 저는 제 성격이 다른 사람이 저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말을 듣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고 저도 마찬가지로 피고인이 되었든 누군가에게
이렇게 하는 게 좋다, 저렇게 하는 게 좋다라고 참견을 하지 않는 편입니다. 저는 다른 변호사님들에 비해서 무죄 주장을 많이 하는 편이고 그래서인지 무죄율도 높은 편인데 무죄가 될 수 있는 사건도 피고인과 변호인이 무죄 주장을 하지 않으면 그냥 유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변호인이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하라고 권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네. 아니, 무죄율이 높다고 하시니까 또 최근에 항소심, 그러니까 1심에서는 유죄했던 것이 항소심에서 무죄가 됐던 판결이 있다면서요. 그런 좀 재밌는 이야기 좀 들려주세요. 예, 이 사건은 제가 2심에서부터 변호를 맡은 사건인데요. 피고인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이미 교도소에 구속되어 있는 상태에서 저와 만나게 된 것입니다. 네.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피고인이 돈을 받고 그 돈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해줬다. 그러니까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범이다라는 내용으로 재판이 된 것인데요. 네. 근데 실제로는 이 피고인은 자기가 하는 일이 그 보이스피싱 조직을 돕는 일일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던 것이 진실입니다. 피고인 주변에서 누가 TV 시사 프로그램을 보시고 너 요즘에 한다는 일이 이렇게 문제 있는 일이 아니냐? 라고 하는 말을 듣고 자기가 직접 경찰서에 가서 자수를 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1심에서는 유죄가 되었던 것이 다행히 2심에서 무죄가 밝혀져서 석방되었던 사건을 담당한 적이 있습니다. 네. 혹시 그 김태훈 씨 되십니까? 네, 맞는데요. 그 통장이 그 임의적으로 어디 딴 데 쓰여가지고 큰일 났습니다. ting역 가게 생겼습니다. 징역 가게. 저희한테 보내주셔야 됩니다. 저 김태훈 변호사인데요. 전화 잘못 거신 것 같습니다. 아, 변호사십니까? 네. 변호를 하십시오. 어서 끊으시지요. 아니, 이런 근데- 목소리 주의하셔야 돼요. 네,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이렇게 지금 이제 뭐 보이스피싱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네. 남 일이 아니다라는 말씀들을 그럼요. 참 많이 하시거든요. 그럼요. 근데 1심에서 이렇게 그 유죄를 받고 2심에서 형을 줄인 것도 아니고 아예 무죄로 되는 거는 이게 드문 일이죠. 네, 굉장히 드문 일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무죄 주장하는 재판을 더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1심 재판을 더 선호하고 2심 재판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2심 재판은 1심에서 인정된 유죄에 대해서 형량을 좀 깎아주십시오 하는 내용의 재판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무죄가 인정이 되었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3심 제도의 의미를 보여주는 사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1심에서 잘못된 재판도 2심이나 그 후에 고쳐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네.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제가 가지고 있던 게 선입견이구나라는 생각이 국가가 선택한 일을 이제 법정 일을 보시는 건데 이렇게 하다 보면은 사실 이제 내가 선택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사실 이런 말씀 드리기 조금 죄송스럽나만 조금 대충 할 수도 있고 대충. 그냥 이렇게 저렇게 어차피 그렇게 될 거냐 이렇게 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어서 그래서 정말 고생 많으시다는 얘기를 드리고 우월원 변호사님께서도 국선 일을 보신 적이 있는데 기억에 남는 사건이 혹시 있으신가요? 예, 국선 같은 경우에 많은 분들이 그런 오해를 하시는 게 사실인데요. 저희가 정말 다 열심히 모든 사건에 그런 걸 가리지 않고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했던 사건 중에는 뭐 언론에 보도되거나 지금 홍기진 변호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큰 사건은 아니었지만 좀 지적 장애가 있으신 분이 다툼 중에 우발적으로 마당에서 낫을 들고 휘둘러가지고 상대방이 좀 상해를 입어서 특수상해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에 근데 피고인도 본인이 어떤 걸 구체적으로 잘못했는지를 잘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상황이 좀 좋지 않았고 가족들도 거의 다 포기하고 누나만이 그 피고인을 위해서 좀 도와달라고 매일 정말 찾아오고 전화하고 이런 상황이었었는데요. 그래서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않으면 구속이 될 수도 있는 사건이다 보니 굉장히 좀 부담스럽기도 했고 좀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은 사건이었었는데 그런데다가 피해자도 연락 두절이어가지고 피해자를 찾을 수도 없고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정말 그때 변론 과정에서도 공판 과정에서도 열심히 했지만 피해자도 찾아서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기도 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좀 원만히 좀 합의가 이루어져서 구속을 면할 수 있게 되었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형사 사건보다 민사 사건을 더 선호한다고 하시던데 또 어떤 일들 기억나세요? 물론 저는 지금 다 전문이라는 생각으로 가리지 않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선호에 있어서는 처음에 그 형사 사건에서의 좀 안 좋았던 이런 기억들이 좀 있고 구속에 대한 부담 그리고 그
그 거짓말하는 것 같은 그 피고인들의 말을 어디까지 신뢰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부담들이 있어서 그것보다는 좀 사실관계를 확정해 가고 그리고 또 공방을 하면서 서로 법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것들이 저는 더 맞아서 민사 사건을 조금 더 선호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민사 사건 같은 경우에는 한번 시작하면 1년 이상 사건이 진행되다 보니까 제가 좀 대화를 하는 걸 좋아하는데 그래서 의뢰인들하고 그렇게 좀 신뢰관계 형성을 해가면서 그 사건을 해결하고 또 중간에 이게 뭐 아니면 도로 극명한 뭐 갈등 관계를 끝나기보다는 조정이나 화해를 통해서도 또 원만히 해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이유들 때문에 민사 사건을 조금 더 선호합니다. 네. 이게 변호사라는 직업이 그러니까 그 우리 의뢰인을 변호해 주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죄도 아닌 것처럼 해야 되는 경우도 생기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런 면에서 또 변호를 하다 보면 상대 측에서 그렇게 또 안 좋은 소리도 좀 하지 않을까 싶은데 오 변호사 어떠세요? 예, 사실 욕을 들었던 경험들이 저는 좀 자주 있었던 편인 것 같은데요. 뭐 저희 의뢰인이 저를 뭐라고 하거나 이런 거는 사실 없었고 상대방들이 뭐 사기꾼을 변호하는 당신도 같은 사기꾼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든지 그렇지. 아니면 이혼 사건에서 재산 분할 과정에서 좀 협의를 위해 만났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당신은 빠지라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거나 이런 아이고. 식으로 좀 억울한 경험들이 몇 번 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이렇게 쭉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뭔가 신뢰감, 믿음이 딱 들거든요. 그런데 이제 정작 우아름 변호사님께서는 좀 어떤 일을 겪으면서 사람을 못 믿게 됐다. 뭐 그런 적도 있으시다면서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항상 의뢰인분들한테 말씀드리는 부분이 거짓말을 하지 말아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 도덕적으로 거짓말하지 마세요 이런 부분의 의미는 아니고 사건을 하다 보면 사건 과정에서도 제가 모든 사실을 알고 있어야 갑자기 뭐 주장하는 것에 대한 대응 이런 그렇죠. 것들이 가능하고 이렇기 때문에 사건을 위해서라도 거짓말을 하지 말아 달라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의뢰인분들 중에서는 처음에는 뭐 절대 거짓말 아니다라고 했다가 나중에 재판 과정에서 밝혀지기도 하고 또 이런 과정에서 저도 사람인지라 배신감이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변호사로서 여러 가지 조언을 해도 듣지 않으려는 분들이 간혹 계셔서 이제 이런 분들 때문에 제가 가끔 사람을 미워한다, 사람을 싫어한다라는 이런 걸로 제가 천주교 신자여서 고배성사하면서 죄를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사람이 미워지기로는 이혼 사건을 많이 다룬다는 장유진 변호사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네. 어때요? 저는 이제 그 정도는 아니고요. 네. 왜냐하면 이제 이혼을 해서 그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다면 저는 변호사로서 그것도 보람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런데 간혹 가다가 이제 젊은 이제 20대 미혼의 여성 변호사님들은 이혼 사건을 많이 다루다 보면은 결혼하기가 무섭다라고들 많이들 말씀하세요. 네. 결혼하기 무서운 지경까지도 가는군요. 저야 뭐 금술이 아주 좋아가지고 네. 그럴 리가 전혀 없지만 전혀가 길어지니까 좀 이상하네. 전혀 없지만 무슨 이유 때문에 이렇게 이혼 뭐 소송을 하고 그렇습니까? 아니 근데 제가 지금 잠깐 말씀을 끊을게요. 왜요? 지난번에 저희 책마을 헬이 갔었는데 네. 뭐 금술이 좋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눈을 똑바로 이렇게 못 마주치시더라고요. 계속 존댓말 쓰시고. 네. 이거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네. 왜 자꾸 금술이 좋다고 하세요? 뭐가 무서우세요? 정말 그게 금술이 좋은 거예요. 그게. 존댓말 써드리고 절대 복종하고 요즘 이런 게 금술이 좋은 겁니다. 무서우리만큼 존댓말을 쓰시던데. 무서우셨나요? 박범 씨, 네. 그거 그렇지 않나요? 요새 분위기 그렇죠? 이게 그 100번 지당하신 말씀이시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한 가지 뭐 또 제보를 드리자면 네. 조금 뭔가 불안한 한 사람이 네. 요즘 전주 시내를 어허. 배회하듯 배회하듯. 갈 곳이 없는 네. 그것처럼 네.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네. 집에 못 들어가고 있는 50대 한 분이 있다라는 누구요? 네. 제보를 또 받았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안 되죠. 그렇죠. 네. 말을 먹으시지? 있었어도 안 되고 있어도 안 되고 그렇습니다. 당황해요? 저는 예? 당황해요? 아니 저는 집에 일찌감치 일찍 들어갑니다. 왜냐면 빨래도 해놔야 되고 설거지도 해놔야 되고 밥도 해놔야 되고 어떨 때는 빨래를 하루에 3방도 해요. 예, 알겠고요. 예. 예. 이 얘기를 꼭 질문하고 싶은데 이혼하시는 그런 사례들이 많잖아요. 이혼을 결심하는 이유
되게 어떤 쪽으로 집중이 되나요? 네, 저희를 찾아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남편의 외도나 폭행, 아내의 외도 이런 사유들이 많은데요. 사실 이제 결혼이라는 게 누구 일방의 잘못으로만 파탄이 나는 건 아니잖아요. 양쪽에 다 잘못이 있다고 보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을 기억하기보단 상대방의 잘못을 이제 강조하고 기억을 하잖아요. 실제로는 제가 보기에는 이혼 소송도 비슷한데 실제로는 취향이나 성격 차이가 대부분으로 이제 관계가 파탄나서 이혼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혼 사건을 다루다 보면 또 여러 사연을 접하게 될 텐데 그 기억에 남는 사건 있으면 소개 좀 해주세요. 네, 그분은 이제 평소에 남편이 자주 기생충 같은 여자, 밥만 축내는 여자라고 이렇게 폭언을 하시고 남편이 이렇게 좀 폭행도 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이 남편분은 박사학위를 따고 대기업에서 근무하시는 겉으로 보면 굉장히 이제 젠틀한 분이셨는데 아내한테만 이제 그랬나 봐요. 그렇게 이제 10년 넘게 살다 보니까 아내도 밖에 나가서 자기한테 잘해주는 남자분과 이렇게 바람이 났어요. 외도를 하게 돼서 그 외도가 또 들켜서 남편의 폭행은 더 심해졌어요. 그러니까 여자분도 이제 더 이상 결혼 생활 하기가 힘들다고 해서 이혼을 청구했고 남편은 거기서 뭘 잘했길래 나한테 이혼 청구냐. 그리고 이혼을 해도 재산은 한 푼도 줄 수 없다라고 주장을 했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 남자분이 박사학위를 딸 때 아내분이 막 청소일을 하면서 헌신을 했고 지금까지 뭐 억대 연봉을 가질 때까지 아내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기여가 있다고 해서 결국은 재산도 반반씩 하고 행복하게 결혼을 해서 그분은 지금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뭐 행복하게 잘 산다고 하니까는 굉장히 다행이긴 하는데요. 뭐 일단 그렇게 막 몹쓸 소리 듣고 뭐 폭행 당하면서 이렇게 이혼하는데 재산 분할까지 못 받으면 진짜 너무 억울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재산 분할까지 못했으면 어쩔 뻔했어요. 그죠? 네, 근데 재산 분할을 못 받을 일은 없는 게요. 통상적으로 한 10년 정도 살면 반반씩 권리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많은 부부들이 뭐 누구 명의로 하냐 또는 뭐 공동 명의로 하자 이런 부분으로 싸우기도 하는데 사실 그 누구 명의인지는 나중에는 의미는 없어요. 어차피 반으로 나눠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런 게 있고 근데 만약에 이제 남편의 연봉이 뭐 100억이다 이런 경우에는 좀 기여도가 그 남편분이 좀 많을 수 있잖아요. 이럴 때는 뭐 7대3, 8대2로 나누기도 하는데 대체로는 이제 절반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방송을 통해서 또 오늘 또 제가 느낀 게 우리 이대건 촌장님께서 예 맞아요 그렇게 하시죠 라고 했던 이유가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굳이 따져봐야 좋을 거 하나도 없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저는 예전에 그 KBS에서 사랑과 전쟁? 프로그램 기억나시죠? 거기서 신구 쌤이 그런 말씀하셨는데 4주 뒤에 뵙겠습니다. 네. 요게 그렇게 안 하셨어요. 좀 해주시죠. 이렇게. 이대건 씨 4주 후에 뵙겠습니다. 이런 느낌. 똑같네요. 네. 그게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요. 네. 네, 그게 바로 이혼 숙려 제도라는 건데요. 급하게 이제 혼인을 깨지 말고 한번 더 생각해보라 그런 취지고요.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그 외에는 한 달 정도 숙려 기간을 두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그 사이에 마음이 변해서 안 나오시는 분들도 많아요.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하고 또 여성들의 경우에는 이혼하게 되면 경제적으로 이제 좀 힘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려운 기간에 이제 숙려 기간 동안에 마음을 많이 바꾸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이혼 관련 상담도 해주고 같이 재판을 끌어가주는 변호사들이 있는데 홍 변호사님, 네. 전라북도에서는 이혼하기가 힘들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게 무슨 의미예요? 네, 우리 전라북도에는 전주 가정법원이 없어서 이혼하는데 좀 더 힘들 수가 있습니다. 전국 14개 시도 중에 가정법원이 없는 데가 전북, 충북, 강원, 제주 이렇게 4군데만 없고 다 있습니다. 저희가 10년 동안의 사법 통계를 조사를 했는데요. 이미 가정법원이 설치되어 있는 울산의 경우가 14,000건, 저희는 17,000건, 3,000건이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저희 전북에는 가정법원이 없습니다. 현재 저희 전라북도 지방변호사가 가정법원 유치활동을 하고 있고요. 국회에 설치 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렇게 유치활동을 한다고 해서
우리 도민들이 더 많이 이혼하라는 것은 아니니까. 그렇죠. 오해가 없길 그러니까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말만 듣고는 이게 무슨 말인가 해석이 좀 필요했는데 명쾌하게 답을 주셨네요. 그러니까요. 네. 이 결혼하는 것도 참 힘들잖아요. 네. 진짜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만나서 결혼하는 것도 힘든데 헤어지는 것도 이렇게 힘드네요. 광주까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헤어지시려면 그거 참고하시고. 근데 우리 그 이혼 때문이 아니라 가정 법원이 필요한 이유가 분명히 있으니까 이제 홍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설치 운동 지금 계속 이렇게 벌이고 계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가정은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기본 단위입니다. 그렇죠. 이 가정법원은 우리 가정의 모든 사항을 규율하고 있습니다. 결혼, 이혼뿐만 아니라 요즘 우리 사회도 이제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는데요. 노인 침해가 있지 않습니까? 네. 성년 후견 문제, 미성년자 후견 문제, 또 유언 문제, 또 요즘은 입양도 아주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린아이들의 소년 비행도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소년 보호 사건, 또 아까 우 변호사가 말씀했던 가정 폭력 사건, 가정 보호 사건들, 이 모든 것들이 다 가정법원 관할 사건입니다. 그런데 가정법원이 있는 곳은 전문 법원에서 전문 법관들이 전문 절차에 따라서 아주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전주법원은 일반 민사 사건을 하시는 법원에서 일반 민사 사건을 처리하는 판사가 같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건 대단히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의 기본권 보호에도 부족함이 있고 상당히 큰 손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데 어떤 지역은 가정법원이 있어서 전문적이고 질 좋은 사법 서비스를 받고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은 같은 대한민국 국민인데도 그렇게 전문 법원에서 질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은 정말 큰 손해가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사회만큼 이 가정도 법이 엄청 많거든요. 사회보다 더 많다고 볼 수도 있는 게 수건도 어떻게 개서 넣어놔야 되는지 고춧가루가 왜 여기 있어야 되는지 다 법이거든요. 치약 짜는 거, 치약 짜는 거. 치약도 어떻게 막 위에부터 누르는지 밑에부터 맞아, 누르는지 중간부터 누르는지 법이구나. 네,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정법원도 얼른 생겼으면 좋겠고 네. 지금 그 얘기 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냥 법이 많이 필요하니까요. 네. 네, 근데 또 가정법원 말고도 또 지금 설치가 급히 돼야 되는 게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 전라북도 지방변호사회에서 소년 분류 심사원 설치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좀 쉽게 설명드리면 성인이 죄를 범해서 수사나 재판을 받을 때 교도소나 유치소에 수감되는 경우 보셨죠? 네. 비행 소년들도 이렇게 보호 사건에 있어서 임시 조치로 소년 분류 심사원에 위탁되는, 즉 갇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2013년까지는 전주 소년원에서 이 처리를 했었는데요. 지금 전라북도에 있는 비행 소년들은 임시 조치를 광주 소년원에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와 재판을 받을 때 광주에서 전주로 오가고 있습니다. 소년은 특별히 보호를 받아야 될 대상인데 그러한 점에서 좀 부족하고요. 또 부모들도 전주 사는 부모들은 또 광주까지 찾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변호사의 변론권도 침해되고 있어서 저희가 법무부에 전주 소년원 분류심사원의 설치를 요구하고 있는데 법무부에서는 인력과 예산 문제로 지금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강하게 요구해서 꼭 설치를 이뤄낼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우리 도민들이 법적 권리를 충분히 보장받기 위해서라도 이런 곳이 설치돼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전주 가정법원, 전주 소년분류심사원은 우리 도민들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그러한 제도들입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도민들이 응원해 주시길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아침마당 전북은요, 우리 지역의 변호사 네 분과 이렇게 함께 했는데, 그 방송 나온 김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또 전해주고 싶은 법률 정보가 있다고 그래요, 합니다. 맞아요, 이렇게 맞아요. 우아론 변호사부터 어떤 정보입니까? 예, 저는 민사 사건을 주로 다루다 보니 돈 때문에 다투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보는데요. 그래서 네. 금전 거래를 할 때 유의사항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로는 약정서를 정확하게 쓰시라는 겁니다. 사실 이 아는 사람들끼리 돈 거래를 할 때 뭐 약정서를 써달라라는 말을 하는 것 자체를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분이 있다는 거 잘 알고 있는데요. 사람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 약정서를 반드시 작성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현금보다는 계좌이체를 통해 금전 거래를 하시라는 겁니다. 요즘은 현금을 많이 안 가지고 다니셔서 이런 부분 문제가 조금 줄어들기는 했지만 그래도 갑자기 생긴 목돈을 뭐 선뜻 누군가에게 그냥 빌려주시거나 하면 그 거래 흔적이 남지 않아서 나중에 입증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이런 부분들 계좌이체로 꼭 보내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또
요즘은 통화 녹음이 다 자동으로 되는 경우들도 많이 네. 있어서 녹음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요. 녹음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런 부분들의 문제는 정확히 당사자들 사이에 그 서면으로 작성을 하셔서 남겨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부분은 판결 이후에 문제가 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그 결과적으로 판결을 받아도 상대방에게 집행할 재산이 없으면 맞아. 판결이 유효하지 않은 경우들이 많아서 그렇죠. 이 금전 거래를 하시기 전에 상대방에게 어떤 재산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미리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네, 네. 모든 절차에 따라 서류 작성도 잘하고 또 구두로도 계약도 하고 이랬는데 그래도 돈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또 어떤 조치가 있나요? 소액의 경우에는 직접 해결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300만 원을 누군가에게 빌려줬는데 이거를 받기 위해 어떤 청구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 채무자가 인적사항을 정확히 알고 주소도 알고 그리고 이 채권액에 대해서 큰 다툼이 없는 그런 채권이라고 했을 경우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급명령 같은 경우에 법원에 신청을 하는 것이고요. 이건 독촉 절차라고 해서 법원이 따로 변론기를 열지 않고 그 채무자에게 지급을 명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지급명령 신청 이후에 그 채무자가 송달받고 2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면 이 지급명령 정보문이 판결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네. 저도 주변에 보면 돈 문제 때문에 사기당했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이게 다 전부 막 못 받았다고 사기는 아니라고 또 들었거든요. 네. 장 변호사님 맞나요? 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그 처음에 빌릴 용도가 다르게 썼다거나 예를 들면 엄마 수술비가 필요한데 3천만 원 빌려줘라고 했는데 그걸 뭐 유흥비로 써버렸다거나 아니면 애초 빌릴 당시에 갚을 능력이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파산회생 중인데 다음 달에 돈이 나올 테니 빌려달라라고 해서 빌렸는데 이제 못 갚으면 그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홍 변호사님도 짧게 한 20초 정도만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죠. 제가 겪은 사건 이야기인데요. 요약해서 일상생활을 하시다 보면은 상대방의 물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를 고민하시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불법으로 나가지 마시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정도로 비슷한 정도의 물에만 하시는 것이 안전할 것 같습니다. 재판까지 받지 않고요. 그렇군요. 우리 홍윤석 변호사님도 짧게 한 말씀. 네, 저는 여러분 요즘 유명한 드라마 오징어 게임 아시죠? 네. 그 주인공 이정재 씨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었습니다. 네? 만약에 이정재 씨가 그 오징어 게임에 참여하기 전에 변호사를 만나 상담했다면 인생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우리 법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개인 회생 파산 제도를 두고 네. 있습니다. 꼭 어떤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전에 변호사와 상담하실 것을 권면해 드리고요. 또 만약에 문턱이 높다. 변호사 찾아가려면 돈이 없다. 이런 분들은 법률 구조공단도 있고 우리 전라북도 지방변호사회도 그런 분들을 위해서 무료로 법률 소송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꼭 변호사와 상담을 먼저 하시기를 권면해 드립니다. 그렇군요. 왜 주치의라고 해서 전담 의사가 있는 것처럼 전담 변호사를 두는 것도 살면서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다라는 정보를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법 없이도 살 것만 같은 우리 이대근 촌장님께서 네. 오늘 또 법률 얘기를 해주신 이분들에게 드릴 책. 오늘의 책 어떤 책입니까? 오늘의 책은 최소한의 선의라는 책입니다. 선의가 무슨 뜻인지 혹시 아세요? 착한 그렇죠. 예. 착한 의도, 좋은 마음 이런 거죠. 이 최소한의 선의는 법이 우리를 강제하는 게 아니고 심판하는 게 아니고 정말 사회적인 약자들, 보통 사람들을 어떻게 보호해 주는가 하는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헌법에서부터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여러 가지 원칙들부터 아주 세세한 삶의 어떤 부분까지 꼼꼼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이 문유석 판사가 저자입니다. 이스 함무라비 또 악마 판사 이런 그 드라마의 각본을 썼던 분이세요. 그래서 본인이 23년 동안 재직하면서 판사로 지내면서 여러 가지 법률 상식들을 어떻게 따뜻하게 보통의 사람들을 품어낼 수 있을까 하는 이야기를 꾸준히 해오고 있는 분이세요. 이 법을 잘 아는 우리 변호사님들한테 왜 이 책을 이렇게 내놓느냐? 네. 이 책을 참고하시고 우리 변호사님들도 이렇게 글로써 아까 서면 이야기 글쓰기 말씀하셨는데 글로 세상 사람들에게 법 이야기를 따뜻하게 전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의미고요. 그리고 이 책은 우리 여러 가지 지금 그 청원 운동하고 계시는 우리 홍유섭 회장님께 힘내시라고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살면서 법원 갈 일은 없어야 돼라고 하지만 또 갈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럴 때 이분들 만나서 이야기하시고
상담하시고 인권과 법적 보호를 위해서도 여러분 열심히 뛰어주시고요. 고맙습니다. 자, 내일이 초복이라고 합니다. 복다림 음식 드시면서 건강 또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닭을 많이 챙겨 드실 텐데 토닥토닥이 그렇게 좋대요. 네. 세상에서 좋은 닭 토닥토닥. 네, 건강 다음 주에 챙기세요. 더 행복한 소식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